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1단원 마무리 한번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네요. 기억나시죠?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얘기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정치 원리와 국가기관에서 국민주권, 그다음 국회, 정부, 법원 각각의 하는 일과 국가의 일을 세 군데로 나눠둔 삼권 분립의 이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정리를 했었고 이쪽에 마인드맵 정리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짧은 글짓기도 해봤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십자 말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심의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들어간다. 장관들 얘기했었죠. 대통령, 국무총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국회, 정부, 법원 중에서 정부고요. 거기에서 얘네들이 들어오는 회의라고 하니까 아마 국무회의가 되겠네요. 자,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의 원리. 이거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국민주권도 이 내용이죠. 근데 민주라는 말이 여기 나왔으니까 민주주의를 또 내진 않았겠죠. 아마 국민주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일을 처리한다. 지방에서 스스로 그 정치를 한다라는 제도죠. 지방자치제도가 되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색이 연달아 다 맞았네요. 자,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 법에 따라 운영을 하는 것, 살림을 하는 곳, 정부, 재판을 하는 곳은 법원이네요. 자,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국회의원이 모이는 두 글자짜리 국회네요. 자,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뭘까요? 네, 민주주의가 되겠네요. 자, 4번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 권력 분립, 상권 분립 다 될 텐데 두 번째 권자가 있으니까 삼권 분립이네요. 자, 6번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 공동의 문제 나오면 뭐였었죠? 네, 정치 바로 나와주셔야겠네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을 해라.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원 중에서 헌법이랑 관련된 최고기관 어디였었죠? 네, 헌법재판소 되시겠네요. 당연히 다 이렇게 만점 맞았네요. 자, 선생님은 다 잘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했는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네요. 네, 자,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여기 국가기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시험에 나오거나 배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재미삼아 한번 봐주세요. 자,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면은 전쟁이 터지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켜야겠죠, 그쵸? 누구부터 지켜야 되냐? 누구한테 더 많이 이제 지킬 병력을 보내줘야 되냐? 아니면 뭐 행사가 있을 때 누구를 제일 앞자리에 앉혀야 되냐? 국회, 정부, 법원 셋 중에서 누구를 제일 앞자리에 앉혀야 될까요? 좀 고민되죠. 이제 요거를 정하는 게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전 서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높은 사람이 내려왔을 때 얼마나 잘 모실지, 이 사람의 옆에서 경호할 사람이라거나 돌봐줄 사람을 몇 명이나 붙일지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높은 순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차도 막 달라져요.
시중에 나오는 그냥 일반 자동차랑 생김새는 똑같은데 폭탄이 터져도 꿈쩍하지 않는 자동차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총을 쏴도 타이어가 터져도 다시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혼자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를 막 지급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를 국가 의전 서열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모셔야 될 순서를 해놓은 거죠. 여기 이제 영상을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차량 중에서 거의 탱크처럼 만들어 놓은 차량이 있어요. 문 여는 방법은 거기 그 차량을 경호하는 경호원들만 알고 있고 그 차에는 이제 대통령 혈액형도 담겨 있고 이제 그 핵폭탄 빼고는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안은 안전하게 그 보호가 되는 어마어마한 차량을 제공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전서열 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상권 분립을 하는 그 각 기관 대표를 제일 높게 모셔요. 대통령, 국회의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얘네는 3위로 두는 대신에 2명을 같은 순위로 둬서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정부의 짱, 그 다음에 국회의 짱, 그 다음에 그 대법원의 짱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제 정부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시 정부로 와서 국무총리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건 간에 선거를 관리하시는 분도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 소홀히 했다가 이 사람이 마음 잘못 먹으면 투표한 내용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선관위 위원장, 여당, 야당 대표들, 그리고 국회 부의장 이렇게 해서 쭉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보면은 장관들도 높은 순위로 이제 봐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법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제 군인이랑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의전 순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순서로 돼 있냐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대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긴 합니다. 상식과 재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투표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여기 표로 나와 있네요. 그래프로요.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2%로 집계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돼 전국 투표율은 오전 내내 쭉쭉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에 사전 투표율 26.06%가 합산되고 오후 들어서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요 12시에 사전 투표, 그러니까 그 투표 당일날 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미리 투표한 그 투표율을 이제 12시에 딱 더해서 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몇 % 정도 돼서 이렇게 확 뛰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 시간당 한 10% 정도, 그 2시간에 10%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그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제일 맞기는 하겠죠. 결국 지난 대선 투표율 75.8%보다 1.4%포인트 오른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3자 구도로 치러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무난히 투표율 80%를 넘길 거란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대 대선 이후에 투표율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이 82%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와 울산,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72.3%를 기록한 제주와 충남, 강원, 충북 순이었습니다. 자, 투표율에 대한 내용들을 봤는데 이게 왜 단어 마무리로 나오냐? 민주주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었을까요? 맨 처음에 배웠던 4.19, 5.18, 6월 민주항쟁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국가에 맞서 싸우다가 죽었었고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얻어냈던 것들은 3.15 부정선거, 잘못된 선거를 했었을 때 얘기한 것들, 또 선거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뽑는 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얻어냈던 것은 결국은 투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목숨 걸고 싸워서 투표를 얻어냈는데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투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선거날 뭐 어떻게 집 보내셨나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에들 많이 있었을 건데 혹시 부모님께서 투표 안 하고 놀러를 가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께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다음부터는 아빠 투표해야 돼, 엄마 투표해야 돼 이렇게 꼭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표를 보시면서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파란색은 대통령 선거고요. 녹색은 국회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89.2%도 찍었었는데 쭉 줄어들다가 2007년에 최저점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서 지금은 77.2%가 가장 최근에 나왔다고 하네요. 17년에 투표했으니까 22년, 앞으로 이제 2년 뒤에 다시 투표를 할 텐데 그때는 몇 퍼센트가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87년, 이때가 무슨 해였었죠? 이때가 여러분들 공부했던 6월 항쟁이 있었던 시기예요. 6월 항쟁이 1987년에 있었고 그래서 전두환을 끌어내리고 이제 다음 투표를 하게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손으로 드디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할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성취감과 열의 덕분에 거의 9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표율을 보였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이제 투표로 멀어지게 된 거죠. 국회의원은 더 심해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75.8, 지금보다 더 떨어진 수치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떨어져서 46%, 국민들의 절반도 투표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어요. 국민들이 절반도 투표를 안 해서 뽑힌 이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이거는 의문이 들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요즘에는 올라와서 58% 정도 나왔고 이번 투표에서는 요거보다 투표율이 높아서 60몇 %인가? 요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투표율을 보고 있으면은 좀 안타까운 점은 들죠. 자,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을 써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느낀 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잠시 멈춤 누르시고 정리하고 돌아와 주세요. 이 말을 수학 시간 때 되게 많이 했는데 사회 시간 때도 할 날이 오네요. 자, 다 정리하셨죠?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에 80% 이하예요. 뭐 미만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를 비교해 보면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높네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뭐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죠.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조금 올라갔네요. 요것도 이제 쭉 떨어지다가 이때 잠깐 높고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도 예전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떨어져 있긴 하네요. 자, 투표율이 낮으면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은 어떨까요? 낮은 투표율이면 정치가 좋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 먼저 정리하고 나서 돌아옵시다. 알겠죠? 자, 정리하셨죠? 네. 첫 번째로는 낮은 투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생각이 덜 반영된 결과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대표성이 떨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투표를 안 했어요, 이번에. 근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뭘까요? 나 안 했는데? 쟤는 내 대표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투표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국민의 생각이 덜 반영되었다는 얘기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냐?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국회의원에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나와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용인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투표를 주로 하고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아직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요. 20대, 30대, 40대인 분들은 투표를 안 해요. 보니까 할아버지 6, 70대 분들만 투표를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정책이라거나 법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게 될까요?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선생님한테 투표해 줄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위한 할아버지 할머님들한테 매월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정책을 펴게 되겠죠. 결국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용돈 줘야 될 돈을 세금으로 선생님이 다 뺏어가지고 이 돈을 할아버지 할머님들한테 줄 거예요. 자, 투표를 안 한다는 건 뭐냐? 국회의원이 혹은 대통령이 투표를 안 하는 집단을 안 챙길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국회의원들이 초등학생을 위한 법을 만들죠. 그 법을 만드는 이유는 초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그 학부모님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열심히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민식이법 같은 법을 만들어서 학교 주변에 교통시설부터 만들고 그래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투표를 안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 얘기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투표를 안 하는 집단을 도와주지 않는다. 누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년 뒤에 이제 생일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다다음 국회의원 선거 혹은 뭐 빠르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돼서 투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투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일치하는 사람들을 그 선거에 참여해서 표를 뽑아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투표율을 그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춤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재미난 정책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투표 날은 휴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장을 가지 말고 투표하러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투표는 안 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생긴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수요일 날 둬서 주말 걸쳐서 두면은 주말 걸쳐서 다들 놀러 갈 거니까 수요일 날 둬서 직장 월화 나갔다가 하루 나와서 투표하고 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캠페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철 보면 투표하세요 뭐 광고도 나오기도 하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펭수가 나와서 광고를 하기도 했었죠.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포스터 같은 것들도 많이 붙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투표를 하고 나면은 이 투표 인증장을 주는데 요 투표를 했다라는 그게 있으면은 뭐 입장료 할인 같은 거 해주기도 해요. 뭐 박물관이라거나 뭐 아니면은 그 놀이동산 이런 데 가려고 하면은 투표했다는 걸 그 인증해가지고 그걸 들고 가면은 뭔가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예는 아닌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표 안 하면은 벌금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국민이 해야 되는 투표를 권리가 아니라 이제 의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안 하면은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투표를 높이는 것 중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아이디어는 투표에 하면은 복권을 주는 거예요. 그 경품 추천권처럼 종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선거 끝나고 개표 방송할 때 몇 번 당첨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죠. 마치 뭐 로또라거나 이런 것처럼요. 투표하면 뭐
복권처럼 상금을 준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투표 끝나고 나서 이제 누가 됐나 하면서 선거 개표 방송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겠죠. 자,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투표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높였는지 한번 보시죠. 승용차가 진입한 곳은 주차장이 아닌 투표소 내부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투표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차를 타고 떠납니다. 차에 탄 채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드라이브인 식당과 비슷합니다. 투표 대신 여행을 계획한 유권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시도였는데 효과가 컸습니다. 네덜란드의 상징 풍차 안에도 투표소가 차려졌습니다. 투표소 위치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역 유권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 명소를 투표장으로 정한 겁니다. 도심 인구 밀집 지역의 한 선거구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 박물관을 투표 장소로 골랐습니다. 투표와 가족 나들이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총선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올랐습니다. 정치적 요인도 있었지만 투표 동료 캠페인에만 머물지 않는 실질적인 노력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입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투표소를 공항에다가 운영을 하기도 해요. 투표하는 날 이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놀러 가기 전에 혹은 놀러 갔다 오는 길에 투표는 하고 집에 가라, 혹은 투표를 하고 놀러 가라,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잠깐 문제가 생겨서 끊겼는데, 자, 이번엔 호주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호주의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세 이상 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며 최고 50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5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물론 구속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투표 의지를 훼손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투표율 올리는 방법으로 최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뭐 벌금 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진짜 내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짜증나서 이번에 투표하기 싫다, 그럼 가서 이제 무효표를 내도 되긴 하겠죠. 그런 의미로 호주에서는 벌금제를 넣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찬성 혹은 반대로 나눠가지고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찬성이라고 찬성 칸만 적는 건 아니고요. 반대라고 반대 칸만 적으면 안 돼요. 자, 의무투표제를 시행할 때 좋은 점은 뭐가 있고 문제점은 뭐가 있을지, 이걸 안 하면은 좋은 점은 뭐가 있고 문제점은 뭐가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최종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다 한 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7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포스터를 만들어 놓도록 돼 있을 텐데, 여기는 간단하게 연필 혹은 색연필 가지고 투표 를 장려하는 포스터를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뽑기라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도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달고나를 이렇게 설탕을 구워가지고 소다랑 여기 이제 끝쪽 선 따라서 바늘 가지고 톡톡 치면 이제 깨져서 요 안에 있는 그림대로 과자가 완성이 되는 건데,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뽑기라는 말이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뒀네요. 그리고 한 표 보태 주세요. 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투표인데, 이제 이거를 다르게 읽어서 한 표 보태 주세요. 더하자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또 신의 한 수라고 해놓으면서 바둑알의 동그라미와 신의 할 때 시읒자를 합쳐서 이제 투표할 때 사용하는 기호처럼 만들었네요. 그리고 당신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걷는 모습이 투표하는 모습이랑 똑같다. 그래서 걸어서 투표하러 오시라. 이렇게 만들어 뒀네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기 정리랑 포스터 그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단원 정리평가 한번 해보도록, 이건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앞부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단원, 1단원 전체에서 배운 내용, 단원 평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